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배우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럴 때 좀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엄마, 내 친구는 나랑 똑같은 곡을 일주일 만에 완성했는데 난 지금 한 달째 치고 있어. 나 재능이 없나 봐. 짜증나.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힘내. 엄마 아빠가 너희 기대하고 있어.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너 진짜 재능이 없어. 그런데 왜 계속 하는지 알아? 안녕하세요, 김종훈 작가입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는 왜 자꾸 남의 눈치를 볼까, 이 부분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책에서 소개하면 왜 한국 중학생 지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자신감 하위권이다. 왜 자신감은 낮을까? 이걸 제가 생각해 보았더니 이런 네 줄의 결론을 만났거든요. 나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자신감은 없던 거였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도 책을 130권 넘게 냈지만 처음에는 제가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글쓰기를 처음 시작할 때 나는 글쓰기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나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부모님께서 그래도 써 이렇게 억지로 강요하고 명령하고 주입하게 돼요. 그러는 동안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너 진짜 재능이 없어. 그런데 왜 글쓰기를 계속 하는지 알아? 하다 보면 재능이 조금씩 생기거든. 우리가 글쓰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연습하다 보면 생기는 재능의 축적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재능을 조금씩 쌓으면 되니까 꾸준히 써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주입이란 명령이 아니고 강요가 아니게 될 수 있는데, 남들도 쓰는데 너도 써, 친구도 쓰는데 왜 못 써, 이렇게 주위에 비교하면서 강요 명령하게 되면 비교를 저절로 하게 돼요.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모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쓰긴 쓰는데 또 마음대로 써지지가 않으니까 계속 자신감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글쓰기를 아예 포기하게 되거든요. 아이랑 같이 일상 나눌 때 그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빨리 내 아이를 좋게 만들고 싶다. 빠르기를 좀 버리면 아이를 위한 올바른 길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길로 여러분들께서 진입하셔서 아이랑 같이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책을 낭독해 볼게요. 결핍은 어떻게 삶의 철학이 되는 걸까요? 세상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일을 선택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을까요? 그들의 시작도 사실은 결핍이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상담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이 일에 대한 결핍이 있었는데 이 일을 좋아해서 수정하고 고치고 싶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상담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결핍이 우리의 성장을 이끄는 도구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인데, 좀 더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일에 대해서 치열하게 아파한 사람만이 그 일에 대해 누구보다 뜨겁게 고민하고 오래 고민한 사람은 반드시 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아파하나요? 만약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당신의 직업으로 삼으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아파하는 순간이 훗날 아픈 사람을 돕는 지성의 자본이 되고, 지금 울었던 나날이 훗날 오는 사람을 이해할 근거가 되니까요. 이걸 제 말씀 왜 들었냐면, 아이를 보면 아이가 되게 못하는데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만약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림 되게 못 그려. 그럴 때 부모님 마음이 되게 아파요. 좋아하는데 잘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계속 못해.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신호예요. 제가 아는 아나운서는 어렸을 때 말 더듬이었는데 말하는 게 되게 좋아했어. 근데 결국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까 아나운서가 됐고, 또 어떤 운동선수는 체력이 안 좋아서 운동이라고 시켜보자 해서 조금 체력을 기르면서 결국 운동선수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결핍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의 오히려 살아갈 자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가 좋아하지만 못하는 게 있다면 이게 혹시 나중에 아이의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못하지만 좋아하는 게, 이게 되게 가장 큰 힘이에요. 좋아하지 않지만 잘하는 것은 나중에 아예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좋아하지만 못하는 것은 좋아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지 않거든요. 멈추지 않으면 결국 잘하게 되고, 이 가치를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아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전까지는 피아노 학원 대부분 다니는데, 근데 피아노 학원 다닐 때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배우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럴 때 좀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엄마, 내 친구는 나랑 똑같은 곡을 일주일 만에 완성했는데 난 지금 한 달째 치고 있어. 나 재능이 없나 봐. 짜증나.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해 주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살면서 되게 수많은 사례가 나타나고, 왜냐하면 다들 속도가 다르니까. 그럴 때 힘내.
해. 엄마 아빠가 너희 기대하고 있어.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닿지가 않아. 왜냐하면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의 어휘력과 문해력이 아이의 행동력과 일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에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다는 카피를 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3달이면 완성할 수 있다. 이런 광고를 있었어. 근데 그 광고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3달 만에 나온 어떤 콘텐츠를 선택할 것인가? 그럴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이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친구는 일주일 만에 그 곡을 완성했지만 너는 한 달 만에 완성한 거야. 바꿔 생각해봐. 같은 곡을 일주일 만에 완성한 사람의 연주를 듣고 싶어? 아니면 한 달 동안 공들여서 완성한 사람의 연주를 듣고 싶어? 너는 그 친구보다 느린 게 아니고 듣기 좋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한 달 동안 투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아이가 실망하지 않고 그 친구보다 잘하려는 마음도 버리고, 왜냐하면 나는 속도가 달라서 특별한 거고 나만의 면이 있어서 달라서 특별한 거니까 이거를 굳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이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리는 대로 나는 이거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아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면 아이가 자신감 잃지 않게 결핍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살아갈 자본을 여길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줄여서 낭독해 볼게요. 말로 힘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저는 인문학을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글로 썼어요. 그래서 인문학의 끝을 감히 한 줄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 인문학의 끝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쁜 말을 들려주는 거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쁜 말 들려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예쁜 말 역시 지성의 끝에서 맺히는 열매와 같기 때문에 내 안에 쌓인 것들이 없으면 예쁜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쁜 말이 뭐냐면, 제가 책을 많이 썼다 보니까 후배 작가들이 있는데 저한테 작가님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데, 사랑에 대한 시를 써봐. 그 안에 사랑이란 글자는 쓰면 안 돼. 그런데 다 읽고 나면 사랑이 느껴져야 돼. 이게 바로 글을 잘 쓰는 법이에요. 내가 주려는 것을 그 안에 담지 않고 느끼게 했을 때 그 한 단어가 떠오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쁜 말이거든요. 부모님이 아이한테 사랑한다,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이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충격적이게도 엄마 나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잖아. 이게 그거예요. 사랑이 입에서 출발할 때가 끝이 아니고 아이 마음에 도착했을 때가 사랑의 끝이에요. 도착하지 않은 말은 출발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아이는 한 번도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부모님은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제 말하는 말로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썼는데, 말을 듣는 사람과 하는 사람 중간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릅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오직 상대를 위한다는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언젠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필요해서 차를 한 대 샀어요. 한 모임에 나가서 차를 샀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 할부 몇 개월이야? 차 살 때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한 사람만이 되게 아주 조용한 목소리를 들릴 듯 말 듯 다행이다. 그걸 딱 듣고 저는 이 사람은 날 어떤 일이 있어도 응원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힘들지만 차를 사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꿨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다행인 소식이구나. 그 사람 혼자말로 얘기했지만 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제 마음에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고 있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예쁜 말인데, 좀 더 계속 읽어볼게요. 1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그가 준 이불처럼 따뜻한 마음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로 힘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그에게 힘낼 근거를 주던지 아니면 그가 스스로 힘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가 진심을 다해 축복해줘야 해요. 그렇게 시작한 말은 서로에게 분명한 희망이 됩니다. 저희 할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때 하루는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할머니한테 상담하고 싶어서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한 번도 살아가면서 인생에 져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힘든 나날을 어떻게 매번 이겨냈어? 이렇게 할머니한테 여쭤보니까 할머니가 따뜻한 목소리로 저한테 늘 이길 순 없어. 가끔은 저도 괜찮아. 전 이게 가장 좋은 응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힘들어할 때 힘내라고 하면서 힘을 줄 수도 있지만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힘을 줄 수도 있어요. 굳이 힘을 내라고 하는 것만이 힘을 주는 건 아니에요. 저도 괜찮아. 네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할머니는, 엄마 아빠는 널 항상 응원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패러다임을 바꿔서 늘 힘을 줘야 된다 생각하면 내가 힘들어져요. 힘을 준 만큼 아이가 힘을 내지 못하니까. 그럴 때 내 아이가 왜 내가 힘을 줬는데 힘을 내지 못할까 생각하시면서 이번에는 힘을 좀 뺄 시간이구나. 빼면 오히려 힘을 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달리기 경주에서 1등을 하고 싶었어. 근데 1등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몇 걸음 안 남기고 역전당해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분이 안 풀려서 집에 왔어. 오자마자 얘기해요. 2등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나 짜증나 죽겠어. 어떡해.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대로 얘기 못하면 결핍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나 항상 2등만 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난 1등 못해. 나중에 좀 나이가 더 들면 인생 뭐 별거 없어. 그냥 반박이지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하나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이럴 때는 아이 입장이 돼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예요. 1등을 뛰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역전당해서 2등이 됐어.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그리고 엄마한테 왔어. 나 2등인데 2등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어떡해? 그럴 때 보통의 예쁜 말을 알고 계신 분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엄마 아빠가 너 노력한 거 다 알고 있어. 괜찮아. 근데 그게 될까? 그럼 통하지 않아요. 말에는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잘못됐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이가 2등으로 들어왔을 때 아이가 가장 열심히 다녔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부모님이 아니에요. 아이가 치열하게 가장 열심히 다녔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1등한 친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랑 같이 치열하게 달렸던 1등한 친구가 너 최선을 다한 거 알고 있어. 너 이기려고 그 친구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어. 그 친구가 네가 노력하고 치열하게 달린 시간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너 이기려고 그 친구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 다음에 이제 엄마가 너 열심히 하는 거 평소에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이 얘기를 하면 이제 통하게 되겠지. 근데 이게 반대로 하면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아이가 봤을 때 2등에서 돌아오고 집에 왔을 때 아이가 인정받고 싶은 대상은 엄마 아빠가 아니야. 1등 하고 싶었잖아. 1등한 친구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지.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말이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분투한 시간을 그 친구가 기억하고 있구나. 그 기억에 쌓여 있구나. 그러면 이제 화가 풀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2등 했다는 모멸감, 자신감 떨어짐, 이런 결핍 이런 게 생기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의 인생에서는 이런 질문이 지어질 거예요. 2등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이런 거 안 묻게 돼. 이미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1등 하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 그냥 내가 분투해서 모든 걸 다 차분하게 해내면 그 해내는 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딱히 다른 친구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 친구와 달라서 특별한 거고 그래서 내 존재가 가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경쟁이 안 좋다는 거, 1등만 추구하는 게 안 좋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경쟁하는 거죠. 경쟁 근데 누구랑 할까요? 어제 나와 하는 거예요. 오늘의 친구는 내가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경쟁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 친구랑 같은 곳에서 달리는 게 아니고 나는 나만 달릴 수 있는 운동장에서 달리고 있어요. 인생이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달렸던 나보다 오늘 나아지면 그걸로 된 거야. 이거를 아이한테 굳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일일이 1등한 친구가 너 열심히 한 거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거를 스스로 다 거기 안에 녹여놓지 않은 말들을 아이가 다 발견해서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언어가 아이가 읽었을 때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있게 하면 좋겠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부모의 언어 수준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의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각종 SNS를 하면서 예쁜 말, 다정한 말 하면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 드라마 속에선 하는 얘기 아니냐. 현실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나 그러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생은 끼리끼리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은 되게 넓어요. 어느 공간에서는 제가 말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예쁜 말, 다정한 말, 지혜로운 말 들었을 때 약간 괴리감이 느껴진다면 이건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고 낯설어서 그런 거다. 이걸 내가 낯설다는 것은 좀 더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신호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집안일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일만 늘어났네. 애가 지금 집안일이 아니고 책 읽고 공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나중에 커서 후회하게 돼요. 그때 집안일 좀 시켜볼 걸. 혼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뭔가 집안일이 집안일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집안이란 공간 속에서 내가 통제하고 치우고 원칙을 세웠던 것들이 공간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걸 담당했다는 걸 의미하죠. 책임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집안일은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한테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 그리고 꼭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한번 그거를 짧게 읽어볼게요.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가 갖게 되는 능력 8가지가 있어요. 1번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도 멋지게 하게 됩니다. 2번 어디에서든 주도적으로 살게 됩니다. 3번 책임감이 높아서 뛰어난 리더가 됩니다. 4번 배려하는 마음에 예쁜 가치를 알게 됩니다. 5번 안목이 있어서 무엇을 하든 더 많이 배웁니다. 6번 왜 협력해야 하는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7번 스스로 계획하고 지키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8번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늘 개선합니다. 이렇게 8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럼 또 이런 게 있죠. 어떤 집안일을 시키면 좋을까? 1번 자신이 쓰는 그릇은 직접 설거지통에 2번 세탁해야 할 옷 빨래통에 넣기 3번 매일 스스로 가방 정리하기 4번 화분에 물을 주고 신발장 정리하기 5번 물통과 준비물 챙기기 6번 매일 책상 정리 방 청소하기 7번 일어난 뒤 침대 정리 8번 다 갠 옷 자기 옷장에 넣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선풍기를 틀고 잘 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이 먼저 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가 한번 끄게 만들어 주세요. 한번. 습관이 될 수 있게. 그것도 작은 집안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되면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선풍기 끄는 건 먼저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자기가 해야 할 책임감이 생기는 일이 있잖아요. 선풍기 끄고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이불 개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꼭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루틴을 만들게 되면 아이가 자기 삶을 주도로 살아가면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주도하면서 얻은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이 조심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절대로 아이를 평가하지 마세요. 일단 하는 게 중요하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아이가 만약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부모 마음은 좋아하는 거 잘하면 좋겠는데 아이는 좋아해서 한 거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딱 구분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이는 잘하지 못해도 계속 좋아하는 게 대단한 거지 잘하지 못하는데 왜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아이가 뭘 하게 되면 하는 것만으로 칭찬하고 평가는 하지 마자. 그리고 2번은 모든 가족이 함께 해야 합니다. 바쁘다고 빠지고 급하다고 나가면 아이는 그걸 보면 회피하는 법을 배웁니다. 회피하고 변명하고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까 이런 걸 배우게 되겠죠. 3번 감정적으로 지적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지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세요. 이걸 또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나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지금 여름방학 시즌이니까 여름방학 때 아이랑 같이 운동하려는 결심한 부모님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같이 의논해서 토요일에 같이 한번 운동 같이 나가서 뛰거나 운동하거나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토요일 막상 되면 절대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아이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모의 언어는 아이라는 존재를 가능성이라는 지점에 최대한 가깝게 도착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지적인 언어예요. 부모의 언어는 아이의 입에서 그렇게 해보고 싶어 긍정적인 표현이 나올 수 있게.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아이한테 오늘 운동 가자 그러면 아마 아이 입에서는 싫은데 너무 더워 짜증나 집에 있고 싶어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능성이 높이는 질문이에요. 우리 오후 2시에 나갈까 오후 3시에 나갈까 이러면 이제 아이가 생각하겠죠. 나 나간다고 한 적 없는데 가기 싫었는데 짜증나네 2시에 가야 되나 3시에 가야 되나 이렇게 너무 넓게 질문하면 싫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 입에서 오케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2시에 갈까 3시에 갈까 그러면 긍정적인 대답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한번 아이가 이렇게 나가게 됐잖아요. 부모님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삶이 계속해서 긍정의 선을 따라서 나가게 돼요. 근데 이 말 듣지 못해서 나갈래 말래? 오늘 운동할까 말까? 이 말이 가장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말까라는 선택지를 줬잖아요. 그럼 아이는 말까를 선택해. 당연히 싫으니까. 아이가 또 말까 선택하면 부모는 또 화내. 왜 안 나간다고 하냐고. 약속이 틀리지 않냐고.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준 선택지야. 부모님이 말할 때 선택지를 잘 정하고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혜롭게 선택해서 2시, 3시 언제 갈래 얘기해서 3시란 선택지를 잡은 아이는 이제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날은 30분밖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얘기하죠. 오늘 30분밖에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매번 나가는 걸 선택한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30분밖에 못 하니까 오늘은 2배로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나가. 그런데 그런 얘기를 못 듣고 매번 부정적으로 안 나갔던 아이는 30분밖에 시간 없는데 어떻게 나가? 집에나 있지. 그 30분을 핑계의 도구로 삼게 돼요. 똑같은 상황도 어떤 아이는 자기 발전의 도구로 삼고 어떤 아이는 변명과 핑계의 도구로 삼아. 이 중심에는 부모의 말이 있었어요. 나갈까 말까?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2시에 갈래? 3시에 갈래?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이 여러분이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섬세하게 말씀을 전하는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패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고 도전의 기회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는 실패와 실수의 연속이에요. 성공하기 힘들어요. 항상 처음 하는 거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 아이가 나 또 실수했어. 어떡한다.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보통 실수를 실수로만 생각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수했다는 건 뭘까? 네가 도전했다는 거죠. 네가 실수를 반복했다는 건 뭘까? 반복해서 도전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실수했다는 것은 네가 도전했다는 증거야. 너는 못한 게 아니고 한 번 더 도전한 거야. 아이가 못한 부분이 아니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되게 많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좋은 점은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부정적인 점이나 나쁜 점, 단점은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데 그건 되게 어려워요.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사춘기 연구생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 말을 했더니 그 아이가 감동하면서 거의 울 듯한 표정으로 반응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랑 부모님이 같이 산책을 나가면 부모님은 앞으로 가지만 아이들은 뒤따라 쫄래쫄래 따라가면서 중간에 자꾸 정신이 팔려서 어딘가에 멈춰서 앉아서 관찰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어느 순간 뒤돌아보죠.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해? 빨리 와. 이 안에 뭐가 녹아 있을까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했지. 엄마 바쁜데. 이렇게 녹아 있죠. 근데 이 말을 항상 듣고 자랐어. 그 말을 하는 것을 멀리서 보면 아이는 부모의 언어를 듣고 움직이는 리모컨 같아. 일로 와.
저리 가. 차가 오면 피하라고 했지. 또 지나가면 빨리 와. 이렇게 하면서 아이는 그냥 계속 출발지와 도착지만 있어요. 과정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럴 때 만약에 부모님께서 이리 와가 아니고 뭐 보고 있었니? 엄마가 그리로 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이가 행복해질까?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가 그리로 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하냐면 내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나한테 오고 있어. 내가 지금 보고 있던 그 꽃이 가치 없는 게 아니었어. 엄마가 오면 내가 보고 느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말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하면서 내가 느낀 것들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스스로 공부하게 돼요. 학습하게 되죠. 부모님이 그 한마디만 바꿔서 도착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서 뭐 보고 있었니? 보면서 어떤 생각했어? 네가 이번 느낀 걸 한번 일기로 쓰면 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엄마는 근사하게 들렸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을 그 사춘기 여고생 아이한테 들려주니까 그 아이는 너무 낯선 말이야. 한 번도 살면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만약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어느 날 그 말을 나한테 들려줬다면 난 되게 많이 행복했을 것 같아. 그런 말을 들려주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아이한테 자신감과 너 스스로 충분해, 넌 대단해, 특별한 아니야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말이 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이라는 말이 마음속에 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선 말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너 이리 와 빨리 와가 아니고 엄마가 그리로 갈게. 이게 엄마 너 되게 사랑해. 이 말을 아이의 귀에 이해할 수 있게 들려준 말이 그거예요. 엄마가 나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여기까지 오잖아.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잖아. 궁금해하잖아. 누군가의 생각을 궁금해한다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엄마가 정말로 호기심 같은 눈으로 아이의 말을 들어줄 때 아이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경험하면 당연히 회복 탄력성이 높고 어떤 경우에도 삶이라는 경기장에서 쓰러져서 흔들리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날 힘낼 근거가 될 거예요.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아이한테 살아가면서 힘낼 근거가 될 수 있는 장면을 많이 마련해 주면 그걸로서 부모님의 역할은 100% 이상 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